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맛수 시간이죠. 이번 주 맛수 두 분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저 국민의힘 강지원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지원 변호사님. 네. 그리고 이에 맞서는 민주당의 조상호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상호입니다. 요즘 이제 총선이 본격화되면서 여야 간의 말들이 거칠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칭찬 한마디씩 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조 변호사.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예. 사실 보니까 요즘에 방송을 틀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예, 이 보수 정당에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예, 굉장히 말씀 조리 있게 잘하시고 그래서 인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 변호사. 영광입니다. 네. 조 변호사님이랑은 이번 주 초에 타 방송사에서 방송을 한번 같이 하고 이번 주 초와 말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너무 말씀 재밌게 하셔갖고는 네. 블랙홀처럼 빠져드는데 네. 오늘 맛수로 나온 만큼 더 이상 빠져들지 않도록 정신 네. 차리고 임하겠습니다. 네, 이제 총선 열차가 출발을 했습니다. 각 당이 이제 총력전을 펴면서 이 각당 대표의 발언 수위 점차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제 상대당 심판 외치고 있고요. 자, 오늘은 한 4가지 쟁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로 갑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공식 선거운동 첫날 2조 심판, 그러니까 이재명 조국 심판이 민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 대한민국 정상화고 곧 민생 회복이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먼저 조성호 부위원장님. 네. 자, 이게 심판하자고 서로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예전부터도 말씀드렸지만 검사들은 자신들이 대한민국을 전부 다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검찰권이 이 대한민국의 전체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볼 때는 5%도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2조 심판을 얘기하는 거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는 자기들이 이미 검찰권 활용해가지고 심판한다고 다 해봤잖아요. 예. 근데 뭘 더 국민한테 심판을 해달라는 겁니까? 뭐 그러면 광화문 광장에 세워갖고 돌을 던져 죽이자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조 심판 얘기가 왜 나옵니까?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이렇게 낮은 이유, 30% 초반에 머무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사법권 행사에만 골몰하면서 정적 제거에만 매달리기 때문이에요. 지금 국민들 민생이 힘들고 그다음에 기후위기, 저출생위기, 그다음에 외교안보 위기 등이 닥치는데 대통령이 이런 올라운드 플레이어로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한동훈 위원장 또한 올라운드 플레이어로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오로지 그냥 검찰권 행사, 뭐 사법정의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명확합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못 살겠다 심판하자, 이제 좀 우리 좀 먹고 살게 해달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2조 심판은 뭔가 핀트가 빗나간 거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맞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2조 심판이라는 게 이제 이재명, 조국 이야기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으로써 이재명, 조국,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아직 형이 뭐 나온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최근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지금 2년의 실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창당을 하고, 또 그 창당 과정에서 황운하 의원 역시 3년 실형을 1심에서 받았는데요. 이런 분들과 함께 있는 것들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어떠한 정권을 잡겠다, 이게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정치화하는 것이 맞는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조는 좀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라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하고 한 2년 정도가 지났는데 2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에 있어서 서로 간에 협치가 되지 않았던 부분, 물론 국민의힘이 늘 잘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나 극한 대립으로 가면서 이 정부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정부가 어떠한 드라이브를 걸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남아있는 윤석열 정부의 3년 동안의 임기에 힘을 실어달라,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 정권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상이 됐던 것이고 당연한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그동안에 180석 가지고 얼만큼 열심히 했었는지 이제 민생을 얼마나 다독이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먼저 소상히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제가 듭니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180석을 가졌는데 뭘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행정권을 가진 행정부가 행정집행력이 있고 예산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거예요. 야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그리고 그래서 방향 수정을 요구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뭘 해달라는 게 없어요. 네. 지금까지 그런 프레임 보셨나요? 뭐 예를 들면 정부 여당에서 뭘 하겠다고 갖고 왔어요. 근데 국회에서 그거를 이제 부결시키고 그래가지고 국정에 협조 안 한 거 있나요? 저희들 예산 다 통과시켜드렸고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뭘 하겠다는 게 없어요. 네. 예를 들면 민생이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데 우리는 야당 같으면 예를 들면 뭐 25만 원씩 지원이라도 해주자 1인당 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혜택을 하자 그다음에 기금을 활용해가지고 물가를 갖다 안정시키자 별의별 해법을 다 내놓는데 꿈쩍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이 도저히 이제 못 찾겠어서 지금 농민들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양국관리법 개정해가지고 좀 가격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좀 주자. 뭐 아니면 간호사법 개정해가지고 의료 대란을 좀 대비하자. 그래가지고 좀 간호사 책임 부분을 좀 넓혀보자. 네. 이런 거 하자고 또 들고 오히려 야당인데도 들고 가가지고 법안 만들었더니 그냥 무조건 또 거부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다 옛날 대선 때 정부 여당에서도 같이 약속했던 거거든요. 그럼 공통공약조차 안 해요. 그러면 뭘 더 해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뭐 저기 2조 심판 관련해가지고 무단 불출석 얘기하고 하시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외국의 사례도 찾아볼 수 없어요. 뭐냐?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를 강제로 부른다 법원에서 네. 이런 형식으로 재판을 갖다가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고요.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재판에 강제로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일반인들도 결국은 재판부에서 결정되어 있는 날짜에 출석을 해야 되는 일반인들도 것이고, 다 협조해 줍니다. 날짜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일을 변경해달라, 선거 이후로 해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특혜 시비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왜 특혜예요? 그 일반인들도 다 해주는데. 그건 일반인들 아니죠. 생계 문제로도 다 해주는데 이거는 하물며 국민들의 선택권과 관련된 행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권 어떤 그 사람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면 그 사람의 피선거권만 제한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분에게 투표하고 싶고 그분이 어떠한 정강과 정책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국민의 선택의 자유, 정치적 알 권리도 제한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일당의 대표예요. 변호사님께서는 뭐 그런 적 본 적 없다고 하셨겠지만 이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적이 근데 있는지 후보자를 부른 케이스가 있는지. 후보자로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가 오히려 드문 상황인 아니요, 것이죠. 많아요. 근데 나경원 후보도 지금 재판 진행 중입니다. 근데 5월 달로 미뤄졌어요. 그런데 심지어 지금 이 사건에 김건희 씨는 대해서는 후보자도 아니고 뭐 정당 관계자도 아닌데 김건희 씨도 아니고 심지어 김건희 씨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도 선거에 영향이 있다라는 이유로 5월로 미뤘어요. 근데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지금 공동 피고인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정진상 피고인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뭐 변론을 분리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자백을 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데 변론을 분리하고 뭐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나경원 의원은 했을 때는 자백했나요? 나경원 후보님은 거기에 자백했나요? 아니 지금 재판 지난번 했었던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하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그래서 저는 방어권 볼수 포기하고 있을 출석 것 안 하겠다는데 같은데. 왜 안 해줍니까? 그리고 그 사건은 지금 정진상 피고인과 관련된 사건의 심리에 한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본인이 뭘 질문하거나 따지거나 반대 신문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역할이나 본인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재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출석을 안 하고 변론을 분리해달라고 했던 건데 그것조차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혜 말씀하시는데 일반인도 생업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일을 조정해 주도록 하는 게 재판 예규예요. 왜냐하면 재판에서 기일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생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심지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 생계입니까? 본인의 생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공적 목적. 예를 들면 이 5천만 국민들이 참여하는 선거에서 제1당의 대표로서 전국 300개 선거구의 후보자를 낸 후보자의 대표로서 선거운동을 지휘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제 당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도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사법 이 리스크는 총선을 그쪽이 만든 겁니다. 국민의힘에 민주당 지금 내에서의 한동훈 이야기를 비대위원장이 하는 거죠. 법무부 장관일 때 기소한 사건들이에요. 그 지금 네. 민주당에서 어쨌든 이 총선을 앞두고서는 이재명 대표가 2년 전에 당대표로 됐을 때 임기가 2년이니까 그렇다면 이 총선까지 이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재판을 나갈 때는 총선을 어떻게 지휘할 것인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때 2년 전에도 이미 다 나왔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아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선택하신 민주당의 당원들께서 당원과 거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에요. 국민들도 네. 선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재판을 뭐 총선을 앞두고서 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 용인을 하고선 이재명 대표를 아니요, 사법부는 헌법과 국민 위에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다른 후보들에게는 모두 제공되는 편의가 이재명 대표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겁니까? 왜 나경원 후보는 5월 달로 밀어주면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반드시 이 14일의 선거운동 기간에도 3일 동안 재판에 출석하라고 하는 겁니까? 왜 나경원 후보 사건은 지난 4년 동안 심리를 계속해서 지연시켜 와서 20대 국회에서 벌어진 사건이 22대 총선에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 패스트트랙 사건 1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매일 일주일에 3번씩 출석하게 그렇게 정해서 재판을 강행군하는 겁니까? 네. 어떤 게 차별이고 어떤 게 특혜입니까? 자, 이제 조 변호사 말씀하셨으니까 반론 네. 짧게 하시고 좀 넘어갈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어서 저는 법원에서는 기일을 지정을 하고서 출석을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그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원칙적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자, 어쨌든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조국 이재명 대표를 이제 범죄자로 규정을 하면서 이번 총선은 범죄자들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극단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 자, 이게 중도층 표심에 도움이 될 건지 아니면 조바심에서 나온 건지 여러 좀 분석이 분분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중도층에 대한 뭐 표심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여의도 정치에 들어온 이후에 지금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다급하게 돌아가고 있지 네. 않습니까?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어떠한 좀 한풀 꺾인 듯한 이런 것들이 나오는 수치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급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이재명 대표도 몇 차례 그 말 실수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본인이 이거를 실수를 좀 인정을 네. 하고 저는 향후에 앞으로 남아있는 선거 기간 동안에는 조금 더 품위 있는 모습 우리가 야당과 다른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 품이라는 말도 좀 듣기가 거북해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보니까 이수정 후보 같은 사람들은 뭐 돈도 많고 능력도 있어서 이런 일 안 해도 되는데 나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뭡니까? 마치 뭐 시혜를 베풀어듯이 출마했다는 건가요? 네.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지지율이 안 나오고 선거 국면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닌가, 그리고 국민들께 뭔가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자기 성찰이 필요한데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거친 말을 쏟아내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국민들께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태도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굉장히 우월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자신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국민들이 몰라준다. 이 시각 버리지 않으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국정 마이웨이 할 거고 국민들은 더 이상 그러면 참고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151석을 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목표는 원내 일당이 목표입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지 2년이 됐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힘쓰지 못했고 정권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일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151석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글쎄요. 151석 지난번에 180석이었기 때문에 151석을 낮춰서 이야기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치 자체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거에서는 고개 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조금 너무 높은 수치를 대놓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한 거는 아마도 국민의힘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최근에 그 조국혁신당에 대한 부분들, 조국혁신당으로 비례를 지지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라는 생각에 어떠한 민주당으로 하나로서 몰빵이라는 지금 표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로서 그 지지를 해달라는 의지를 어떠한 민주당과 그 진보 계열의 유권자분들께 어필을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151석이 절실한 이유는 지금 정부가 안한무인 폭정을 하기 때문이에요. 네. 지금 180석 갖고 있는데 뭐 했냐고 하는데 정작 본인들이 관심 가지는 뭐 외유라든가 그다음에 검찰권 사유화라든가 경찰권 사유화라든가 이런 데서는 시행령 만들어서 거침없이 해요. 네. 그리고 예산 마음대로 배정하고요. 네. 그런데 151석이라도 없으면 그거 지적하고 아예 그래 시행령으로 그렇게 장난치지 못하게 좀 더 입법으로 좀 가다듬고 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151석이 넘어도 200석이 안 되니까 대통령이 우리가 야당에서 뭔가 대안책을 제시를 해도 다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51석조차 없으면 지금 이렇게 마이웨이하는 정부를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그래서 간절한 마음에 151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정부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했다고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령 만들어갖고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그 마음대로 하는 게 이른바 권력기관을 활용한 정적주기에게만 골몰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민생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지금 물가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아 국민들 다 죽는다고 아우성이에요. 저출생 이게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지금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그 우리가 얘기하는 외교안보 얘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사방에 적을 만들고 계세요. 우리가 굳이 개입해서 말할 필요도 없는 그 나라들 사이의 문제, 이른바 양안 관계 문제라든가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뭐 나토 가입 문제라든가 그런데 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섭니까? 전체적인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세에 따르면 되는 것이지. 그런 문제들로 사방에서 좌충우돌하면서 적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위기 대응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오시면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건 협력할 겁니다. 양안 관계에 있어서 얘기하시면 지금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뭐 쉐쉐하면 되는 거 아니냐, 중국에도 쉐쉐하고 대만에도 쉐쉐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우리가 외교를 하는 이런 국가로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저는 굉장히 좀 의문이 들어요. 우리 그럼 가만히 있자, 그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남의 문제잖아요. 우리랑 관계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일본과 우리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쉐쉐하면서 아니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스피커에 대한 문제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재명 대표가 실시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저는 더 큰 문제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에 신하민 대사가 이제 중국 대사를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장급인데요. 찾아가가지고 일장연설 들었었던 부분. 근데 이제 싱하이민 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뭐 훈수를 두는 듯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외교적으로 굴욕이다. 우리가 국민의 입장에서도 뭐 이재명 대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뭐 다 마음에 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 제1당의 그 제1야당의 대표잖아요. 이런 제1야당의 대표가 중국의 국장급한테 찾아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이런 모습은 이거는 예전에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뭐 그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들었을 때 굉장히 그 분노했었던,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번 그 발언도 어떻게 보면은 그 얘기를 한 것을 넘어서 저는 스피커로서의 문제도 있었다. 그 얘기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쎄 발언 반론 듣고 다음 주제로 갈게요. 네, 그 지금 말씀하셨는데 뭐 국장급 자꾸 그러시는데 그 사람은 중국 대사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대표해서 한국에서 중국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이른바 중국의 고립화 문제에 대해서 중국을 배척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항의한 거예요. 그건 당연히 들어야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의 국익과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중국 어선이 만약에 우리 어장에서 마음대로 활개친다. 당연히 납포해가지고 형사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의 과거사 문제를 부인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한 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게을리하고 오히려 적반한 장식으로 나와요. 그거 따지고 물어야 돼요. 왜? 다 우리의 문제니까.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는 거. 그게 바로 외교죠. 근데 남의 나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내정 간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자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갑니다.
두 분이 이제 첫 번째 주제부터 핫하게 붙어서 좀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자, 국회 세종 이전 뭐 이 공약은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원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꺼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그동안 왜 추진 안 하고 이제 와서 얘기하냐, 총선용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법을 고치지 않았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강기현 변호사. 글쎄요,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 민주당에서 이야기했던 완전 이전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일부 이전으로 확정이 되었었던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태도 변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저는 대선이라든지 총선이라든지 이런 데에 앞서 갖고는 공약들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정책들을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시기가 온 것이 맞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일부 이전이 아니라 완전 이전을 이야기하게 된 부분에는 저는 행정수도로서 지금 세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 세종시 만들 때 그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거의 뭐 고속버스 타고서는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고 세종시에서 거주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세종시도 이제 행정도시로서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부지도 있고 그 국회를 일부 이전을 하는 부분은 뭐 문제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당연한 거라고 저는 이건 생각을 하는데요. 완전 이전을 하는 것이 효율성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네.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회의는 서울에서 하고 상임위는 세종에서 하고 이게 좀 이상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다만 국민의 입장에서 그동안에 과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 2004년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은 국회와 대통령이 소지하는 것이 이제 수도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렇다면은 여기에 있어서 대통령도 국민의힘이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2집무실에 대해서 세종이 만드는 것에 대해 속도감 있게 지금 진행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들께 조금 더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이게 꼭 총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거는 국가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저런 거를 넘어서서 국민의힘이 꼭 일당이 되지 않아도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민주당에서도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개헌도 그러면 협의를 한다면 개헌도 가능한 것이고 특별법이든 국회법 개정이든 다 가능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좀 협의하고 협치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뭐 이미 나온 공약 아니냐? 예, 그리고 이렇게 저희는 우스랬는데. 찬성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과거 헌법재판소 판례가 저는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법률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그 헌재의 판례가 나와 있고 헌재의 판례를 바꿀 수 없는다면 결국에 관습의 변화를 우리가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게 분원입니다. 제2집무실과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인데 그렇게 해서 점점 관습을 변화해 간다면 궁극적으로는 바뀌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던 건데요.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 그게 정말 진정성 있는 공약이라면 대통령실과 함께 협의해서 그 이른바 그 뭐라 그래요? 당정이 협의를 통한 결론으로서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예 개헌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깔끔하게. 그래가지고 함께 대통령실과 국회가 이전해가지고 수도로서의 본 모습을 세종시가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적극 환영이고요. 그런 태도 변화는 좀 좋다고 생각해요. 뭐 그걸 저는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우려되는 건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혹시 이번 총선에 너무 급해지니까 그냥 총선용으로 반짝 이른바 분칠하는 공약인지 진짜 빌공짜 공약은 아닌지 그 부분이 좀 걱정되는 거라서 그 부분을 좀 더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럼 변호사님 자, 이제 넘어가고요. 논란이 되는 또 그 공약이 있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 자, 이게 이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를 처벌하기 위한 그 개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총선 10대 공약에 이거를 넣었다가 실무사고였다 해서 나흘 만에 사실 철회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대남의 눈치를 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변호사님 먼저 얘기. 예. 이거는 이미 입장도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장기 과제로 검토돼야 될 것들이 실무자의 실수로 공약집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이미 입장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비동의 간음죄라는 게 전 세계적 그러니까 비교법적 입법 내로 보더라도 그렇게 몇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스웨덴인데 그 몇 나라가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국에서도 이제 2003년도인가요? 뒤늦게 채택은 했는데 거기서도 여지는 열어줬어요. 뭐냐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침묵이 동의냐와 관련돼서 내심의 의사를 외부로 표현하지 않았으면 동의가 없다라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예를 들면 그 예외 조항을 좀 열어줘가지고 이렇게 처벌이 남발되는 가능성을 좀 줄여놨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 비동의 간음죄가 필요할 정도로 우리 형법상 강간죄 운용내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느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학습하고 배울 때는 강간에 있어서 폭행 협박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대해서 1단계, 그러니까 한거 불가능한 정도의 폭행 협박을 요구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해 왔어요. 그렇지만 실제 판례에서의 실물에는 동의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으로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동의가 명시적인 동의에 반해서 간음행위로 나아가는 경우에는 실제로 강간죄로 많이 처벌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로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해서 처벌의 수위를 더 예를 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입증의 책임을 오히려 피고인한테 전가하는 듯한 형태로 바꾸는 것이 타당한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앞으로도 심도 깊게 논의해서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이제 얘기해 국민의힘은 주셨는데. 네. 지난 4년 전에도 민주당이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를 네. 했다가 또 뺐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실무자의 착오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총선 10대 공약에 들어가는 네. 것인데 이것이 실무자 한 명이 하고서는 바로 제출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공약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이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각종 커뮤니티, 특히 2030 남성들이 주로 있는 커뮤니티에서의 반응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이걸 실무자의 실수라고 하고서는 빼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기본적으로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입장이 오히려 조금 아까 조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런 것들은 피고인에게 오히려 그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오히려 조 변호사님 너무 저희 쪽의 입장을 말씀을 잘 해주셔갖고는 근데 이거를 실수라고 하기에는 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결과적으로는 이게 공약에서 빠지게 됐으니까 향후에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논의를 확장해 보면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 관련해서 왜 민주당이 진보적 가치에 대해서 왜 발을 빼느냐 하는 그런 부분 하나하고 조국 혁신당 대표가 비동의 간음죄 반대 발언을 했던 게 이제 인터넷에 화제가 되면서 일부 이대남들이 열렬한 지지를 보낸다고 해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짧게 한 1분 정도씩 제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진보적 가치에서 발을 뺀다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민주당이 추구하는 진보적 가치는 가장 우선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그다음에 인권 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비동의 간음죄의 문제점은 뭐냐면 입증 책임이 만약에 피고인에게 전가되는 형태로 입법화될 경우에 사실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가 죄형법정주의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우리가 오랜 시민들이 그 오랜 기간 국가 권력으로부터 이 자신의 자유와 그다음에 권리, 인권을 쟁취하기 위해 왔던 그 인류의 역사를 부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구해왔던 근대 형사사법 체계의 기틀을 흔들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자는 것이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또 다른 반대편에 어떻게 보면 성적 폭력 예. 내지는 그 권위주의, 여성 권위주의 이런 게 오히려 문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디컬 페미니즘을 인권의 관점에서 경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문제는 오히려 인권적 가치에 충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 권력이 함부로 국민의 사생활과 관련된 얘기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입증 네. 책임을 바꿔냄으로써 피고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상황으로까지 끌고 가지 않도록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강 전체적으로- 부위원장이 반박할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이 계속 치고 올라오는 분위기가 있다고 해서 조국 대표가 한 이야기 때문에 본인들의 뭐 공약에 대해서 철회를 한다거나 뭐 지지를 한다거나 이렇게까지 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겠죠. 그러지는 않았겠죠. 네, 그것은 그냥 호사가들이 하는 이야기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주제하고 다음 네 번째 주제는 공이 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에게 약간 좀 불리한 그런 거를 주제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종섭 호주 대사 이게 사실은 잘 나가던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았달까요?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로도 이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최상병 수사 외협 의혹으로 이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데 대사로 나갔습니다. 그죠? 출입 금지를 법무부가 풀어줬고 그런데 이제 귀환한 이후에도 뭔가 공관장들이 모여 회의하는 과정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장관까지 동원했다는 또 비판이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진짜 애초에 이게 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이종섭 그 호주 대사 이제 호주 대사를 발령받고 이제 국내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여론이 갑자기 비등해지니까 이종섭 호주 대사가 현지에서 해명한 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4월 말경에 어차피 안보 관련 외교 공관장 회의가 있다. 네. 그때 들어와서 필요하면 같이 조사도 병행하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3월 달에 딱 들어오면서 공관장 회의가 또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 공관장 회의가 그럼 어떻게 있었던 거냐. 이거 혹시 여론에 밀리니까 급조해서 만든 거 아니냐. 네. 이런 의심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이런 방식으로 들어와서 지금 안 나가고 있거든요. 이랬으면 그렇게 서둘러 급하게 왜 사보를 들고 그것도 애초에 그 시드니 공항 그 편이 그 편수가 훨씬 많은데 그리고 거기가 훨씬 그 수도인 캔버라하고 가까운데 멀리 브리즈번에 있는 데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다시 또 거기서 캔버라까지 이동하는 그 장시간 비행 노선으로까지 급하게 출국을 한 것이냐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련의 것들이 이른바 최승훈 그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기가 되니까 이 부분을 도피시키고자 보냈다가 여론이 너무 들끓어가 총선에서 폭망할 것 같으니까 급하게 불러들이고 그래서 없는 회의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주저앉히고 그래서 지금은 외교에 이제 어떻게 보면 호주 외교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결례가 되고 외교 공백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감수하게 되는 무리수가 계속의 무리수를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맞아요.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좀 뼈아픈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서 호주 대사로 이제 신분이 전환이 되고 그리고 출국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저는 맞지 않았던 거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부에서는 작년 말에 호주 대사의 그 정년이 도래가 했고 그리고 뭐 26억 달러 정도의 장갑차 수출이 계약이 체결이 되었고 또 우리가 2+2 회의라고 해서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각국에서 나와서 회의를 하는 게 미국과 호주밖에 없어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그만큼 호주가 국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 출신을 호주 대사로 보낸 것은 오히려 예우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종섭 호주 대사 같은 경우에는 뭐 국방이 전문가기도 하지만 뭐 외국어도 유창하고 해외에도 문물에 굉장히 발달하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는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는 맞는 거죠. 작년 9월에 공수처에서 이제 조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근데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출국 금지까지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이종섭 호주 대사는 뭐 절차상에 어떻게 된 것인지 아직까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본인 출국 금지된 것에 대해서 정확히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미 피해자 신분이 되었었던 것에 대해서는 이종섭 호주 대사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아니면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할 때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있었던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이 좀 화가 나셨고 그래서 이번 총선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좀 하락세로 넘어선 것, 그냥 뼈아픈 것이죠. 이런 부분 있다는 거는 저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종섭 대사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를 해달라 촉구서를 냈지만 공수처에서는 아직 수사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밝혔죠. 그렇다면 6개월 동안에 있어서 피의자로 단 한 번 소환도 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종섭 대사가 호주로 출국하기 전에 자진 조사를 받으러 갔었잖아요. 그 4시간을 받았는데 조 변호사님도 법조인이시지만 법조계에서 봤을 때 피의자가 조사를 4시간 받았다는 건 거의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조서 같은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인적 사항부터 이거저거 할 게 많기 때문에 4시간 조사는 그때도 이미 조사할 거 별로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근데 출국 금지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지금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왜 출국 금지를 시킨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 출국 금지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해제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은 동의를 해준 적이 없다라는 이런 언론 브리핑 같은 걸 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종섭 대사에 대한 부분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벌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종섭 대사가 본인이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것이면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국민의힘이 이 총선 과정에서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강진애 부위원장이 좀 길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조상호 부위원장이 공수처가 선거를 앞두고 좀 수상한 짓을 했다. 이런 비슷한 뉘앙스를 말씀하셔서 그 부분 반론 듣고 넘어가. 예,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예. 얘기고요. 우리가 지금 강진호 변호사님도 변호사시고 저도 변호사니까 실제로 하다 보면 이게 사건을 입건하면 이 사건이 주요 피의자예요. 그리고 출국이 예상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분이다. 그럼 그냥 일단 출국 금지 걸어 놓습니다. 그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출국 금지에서 출국 금지 해제에 대해서 공수처의 의견을 물어봤어야 마땅한 거예요. 공수처가 그걸 미리 알 수 없잖아요. 법무부가 이거 출국 금지 해제하는지 안 하는지를. 근데 그걸 물어보지도 않고 의견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풀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결국 언론 브리핑에는 갑자기 자기들이 그 공수처 의견을 받아가지고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그런 의견을 낸 적도 없고 자기들한테 물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 부분을 해명한 걸 가지고 정치질을 했다.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종섭 호주 대사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도 잘 가다가 10% 가량 폭락을 했고 국힘도 동반 하락했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 대사가 또 말썽입니다. 네. 정재호 중국 대사인데 이분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명 때도 여러 논란은 고등학교 있었습니다. 대학교 동창이죠. 예. 그런데 이 폭언 갑질 이거 진짜 강진호 변호사님 이 네. 총선이 대사인데 대사들 때문에 대사가 좀 힘들게 됐어요. 그죠? 맞습니다. 지금 호주 대사도 그렇고 며칠 전부터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지금 중국 대사도 대사관 내 직원에게 좀 폭언을 했다라는 지금 의혹이 있어서 외교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조사 이후에는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하든지 고발 유출하든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정재호 대사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친구여 갖고는 중국 대사가 된 것은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중국 통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도 미중관계센터 소장을 했었고 중국 연구소 소장 같은 그렇죠. 것도 했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여서 대사가 됐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아무리 조사 중이라고는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아니 저런 사람을 대사로 보냈단 말이야. 그리고 국격의 문제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조사를 해서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런 구설이 총선을 앞두고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종섭 호주 대사 한국 들어오자마자 중국에서 저런 일 나가고 이게 얼마나 악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악재가 결국엔 용산이랑도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하는 것이 당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아있는 윤석열 정부의 3년 동안에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의지로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 인사에 있어서의 실패로 보이는 부분들이 좀 나온다는 것은 뼈아프고 향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떠한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건 총선을 넘어서서 그리고 이런 인사 문제는 사실 과거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이 예전 정부도 다 늘 있었던 일이잖아요. 인사 검증에 있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 변호사님 말대로 물론 이제 이분이 중국 전문가인 건 분명하고 대사로서의 자격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대통령의 친구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오히려 행동에 더 조심해야 되는 건데 왜 그랬을까?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번 정부에 고위직에 있는 계신 분들은 너무 거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이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권한이 커진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책임이 무거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책임은 없고 권한만 누리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이게 대통령의 인식도 거기에 닿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오송역 참사, 그러니까 오송 참사 사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사건도 그렇고, 상층에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서장급이야. 뭐 소방서장, 경찰서장 그런 서장급이야. 그다음에 이른바 그 과장급이야. 이런 사람들은 예외 없이 경찰 조사, 검찰 조사 거기에서 구속, 체포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들, 하위직 공무원들, 정말 발로 뛰는 공무원들, 애쓰는 공무원들 이렇게 그런 공무원들한테는 책임을 다 전가하면서 본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공직을 대하는 자세에서 이른바 욕설 논란, 갑질 논란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공직 기강을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대통령과 지금 정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네. 맞습니다만 어떠한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계속적으로 고위직들 대통령과 장관들에게만 그 정쟁화시키는 이러한 저는 민주당의 태도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상민 장관에 대한 당시 행안부 장관이었죠.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직무가 정지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그렇게 큰 홍수가 났을 때 우리는 행안부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그 사건을 맞아야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전부 기각 형태로 이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어떠한 사회적인 사건 사고들이 있었을 때 저는 여야 간에 좀 더 협의하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정쟁화만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냥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서 해임하고 새로운 장관을 임명했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그 탄핵소추 기각과 관련해서 상관없이 이상민 장관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다 국민들이에요.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적인 책임도 생각하셔야지 꼭 법적 거기까지 책임만이 듣고 아니고. 마지막 네 번째 주제로 갑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야권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꼼수 증여 등이 있다는 재산 논란 이게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21억 원 가량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하면서 20살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제 본인도 편법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또 공영훈 경기 화성을 후보는 20대 아들에게 시가 30억 원 상대 주택 증여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불법이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근데 지난번에 이영선 후보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아주 전격적으로 그 조치를 단행한 가장 큰 이유는 유권자, 그러니까 당원과 국민들에게 한 그 거짓말.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그게 전세 사기와 관련돼서 연결될 부분들도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 왜냐하면 이건 위법 논란이죠. 그 위법 논란까지 아울러 고려해서 전격적으로 조치한 것인데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위법 논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어느 정도까지 그래도 나름 책임감 있게 검증한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미 국민들에 의해서 다 검증된 사안들에 대해서 왜 조치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장진영 후보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역에다가 투기용으로 지금 자기가 주택 사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그 아버님 같은 경우는 거기 그 같은 거기 관내에 있는 노량진에 이른바 지주택조합에 그 땅 투기를 해서 1년 반 만인가요? 7억 넘는 돈을 벌었어요. 7억 가까운 돈을 벌었습니다. 2배를 벌었어요. 땅 투자금에. 거기다가 가족 기업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또 양평 땅 해가지고 한 3배 정도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박덕흠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21대 국회 윤리자문심사위원들 전원 만장일치로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다시 또 공천을 했어요. 한무경 의원은 평창에 20배 넘는, 그러니까 축구장에 20배가 넘는 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왜 정리가 안 되는 겁니까? 자, 강 변호사님. 네, 저
그 아까 사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고 네. 얘기하셨는데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린 딸이 그 뭐 11억의 대출을 네. 받았었다는 거 그리고 그 서초동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이 딸이 그동안에 세금 납부 내역이 없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게 과연 정상적인 대출이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근데 공영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 사법적으로 좀 조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성동구에 있는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를 갑작스럽게 했는데요. 근데 아들이 당시에 이제 군대에 가 네.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증여를 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그 지역에서 이러한 형태의 증여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돼 버린 것이죠. 너무 이게 시기적으로 좀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영훈 후보에 대한 부분은 사법적으로 어떤 이제 조사 같은 것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토지거래허가가 제한구역으로 발표된 건 그 이전에 이미 공고가 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다들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저는 그러니까 그게 내부 정보를 만약에 네. 은밀하게 불법적으로 얻었다. 그러면 불법 논란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사전에 공고된 내용들입니다. 예. 네. 자, 또 한 가지 이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 재산 10개월 만에 이제 41억 원이 증가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 남편도 이제 이 검사장 출신인데 결국 다단계 업체 변호를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14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여기서 뭐 20억 원 넘는 수임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박은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개혁의 아이콘으로서 조국 혁신당의 1번 비례 후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본인의 남편은 검사장 출신으로 나와서 본인이 검사로서 해왔었던 그 전문 분야 아닙니까? 본인이 다단계에 있어서 블랙벨트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본인이 검사로서 전문 분야 갖고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이런 피고인들을 그 변호를 하면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거. 변호사로 개업을 하고서는 수임료를 많이 받았다는 것이 불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아내가 이번에 검찰 개혁의 기치를 들고서는 총선의 후보로서 되어 있다는 것이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조 부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기본적인 취지에는 좀 동감하는 예.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같이 검사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고 그중에 이제 남편분은 검사장까지 올라가셨다가 이번에 이제 옷을 벗고 나오셨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임을 했어요. 예, 또 예. 그리고 또 근데 그 남편분께서 검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공무를 수행하는 동안 얻게 된 노하우죠. 예. 왜냐하면 1급 공인 전문 검사라고 예. 해서 예. 이 다단계 수사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검찰 내에서 이 노하우를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조이팔, 블랙벨트. 예, 블랙벨트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이팔 사건, 그다음에 옛날 그 JU 주수도 사건 이런 것들을 다 수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공적 노하우를 쌓은 거죠. 그 공적 노하우를 공적인 방식으로 좀 베풀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를 들면 그런 다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변론으로 봉사하신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걸 오히려 다단계 가해자와 관련된 변론에 자신의 공직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노하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뭐 정관이익으로 비판할 수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되었던 간에 뭐 그분은 또 뭐 이제는 그런 사건에서 손을 떼고 사임하신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 그 분야에서 공직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른바 이 회전문 인사를 많이 비판하잖아요. 근데 공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이렇게 사적 이익을 위해서만 추구하는 행동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그분도 처음에 이번에 옷 벗고 나와서 본인이 유튜브에서 한 말이 있으세요. 뭐냐면 자기가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단계 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박은정 검사 본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남편과의 관계, 남편이 전관으로서 지금 40억 정도 이제 재산이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조국 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관심, 지금 열풍으로 보이고 있는 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 찬물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혜택이랄까요? 이제 저는 풍선과 같은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민주당 쪽의 그 비례가 조금 더 여기에 있어서는 표를 어느 정도 가지고 다시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뭐 머리- 어찌됐든 이번에 그 박은정 검사 남편분 이종근 검사장, 예. 그러니까 이종근 변호사가 그 관련 사건들에서 손을 뗀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는 높게 평가하고는 싶어요. 하여튼 그러면 이제 수임료는 되돌려주는 겁니까? 되돌려줘야죠. 왜냐하면 그 사건을 안 맡게 된 거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이 네. 때문에.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서 향후 이제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막판 변수가 뭐가 있을지 또 각 당이 어떤 자세로 총선에 임할지 한 1분 정도씩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강전애 부위원장. 네. 이번 총선에 있어서는 민생이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은 가락시장에서 출정식을 영시에 열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남아있는 이 그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서로 간에 정쟁을 하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정책 대결하는 모습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문제는 지금 아까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조금 설화 논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국민들께 눈살 찌푸리는 모습들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조성우 부위원장. 이 정부가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 출범했습니다. 그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른바 우리가 주장하는 3특검, 최상병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특검,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 대장동 특검 이 3특검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물가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이미 1인당 25만 원의 그런 그 물가 지원 그 물가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뭐 어떤 해결책을 여당답게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이 이제 초반에는 막 그 불꽃 튀는 대결을 벌이다가 막판에는 이 합치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토론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